오늘 우리 K증시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보호배인 우리 어린이들 덕분에 대체 공휴일로 하루 휴장이었고요. 이제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면 실적 시즌이 8회 초에 접어드는 미국 증시,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무려 3박 4일 만에 5월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모두가 아는 증시 격언 중에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지난 4월 말경에 우리 내일 뉴스에서 올해는 2월 29일까지는 그런 특이한 해니까 그걸 이제 윤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럼 4월 30일을 5월 시작이라고 간주하고 미리 주식을 팔고 떠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팔고 떠나는 그 5월 달에 다시 떨줍 찬스를 포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4월 30날 코스피가 2692포인트였고 지금 2676포인트니까 이 전략이 일단은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지난 3박 4일 동안 미국에서 여러 이슈가 사실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과거지사니까 조금 이따가 봐도 늦지 않을 거고,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또 받아들여야 될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그놈의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5월이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하는 그 납부도 하는 달이다 보니까 최근에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들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떡하니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아직 클릭은 안 되고 비활성화돼 있지만 어떤 예비 메뉴격으로다가 금융투자 소득 항목이 떡하니 등장을 했죠.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진짜로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을 이제 절반 이상의 확률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5월인데 만약에 지금도 미리 금투세 관련해서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책 잡히든가, 아니면 왜 국세청이 미리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사전 고지 안 해줬냐고 또 원망을 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신주의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국세청이 미리 준비에 들어간 걸로 보이죠. 그래서 지난주 거래소 그리고 지지난주 금융사들의 어떤 그 고객 안내문에 금투세가 등장한 거에 이어서 이제는 관할 부처인 국세청도 여기 동참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투세 시행이 채찍이라면 그 반대급부로 당근에 해당하는 게 K-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지난 주말에 연휴 앞두고 공개된 밸류업 2차 세미나에서는 정확하게는 기업가치 재고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정안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 연휴 이후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배당 증액,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는 게 아닌 자사주 소각 등등 이런 주주 환원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 그리고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결국은 대주주가 그럼 혜택도 제일 많이 얻겠죠. 근데 이건 아직 미확정으로 나왔고, 그럼 이번 2차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은 뭐였냐? 이거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런 노력 안 해도 그만이고 대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의도였죠. 사실 최초로 한국형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올 초에 공개됐을 때 외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는 이제 일본을 벤치마킹한 거라는데, 근데 그 일본의 경우는 그냥 도쿄 거래소가 기업들 통솔해 가지고 지수 만드는 정도의 노력이었다면은, 우리는 정부랑 금융당국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나서 가지고 이 밸류업에 동참한다는,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감동 포인트였는데, 지금 정부가 갑자기 자율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나서니까 외국인들도 이건 아닌데, K증시에는 당국에서 나서야 뭐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더 당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이나 공시를 더 활발하게 하라는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맨날 봤다시피 K 상장사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자율공시로다가 별의 별것까지 다 오픈을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거는 최대한 하여간 미루다가 심지어 금요일 저녁에 일명 올빼미 공시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참 예전에 우리 그 80년대 박종팔, 장정구 형님들이 이제 막 세계 챔피언 먹고 막 그러고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이 라디오로 권투 중계를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진 경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졌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복리둥절의 상황이 많았다 그러죠. 여기서 복리둥절은 금융용어가 아니라 복싱 어리둥절이건데, 하여간 화면을 안 보고 소리만 중계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 해설자들이 한국 선수가 맞을 때는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때릴 때는 그렇죠, 원투 스트레이트 제대로 꽂혔습니다, 소나기 펀치 이거는 못 피하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판정패를 당하면 아니 이상하다 왜 때리기만 하고 안 맞았는데 경기를 졌지? 아 이것도 판정 비리 아니야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K밸류업의 미래가 아닐까.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기왕 정부에서 칼 빼든 거 제대로 K재벌들 대기업들 이제 길들이게 해야 됩니다. K증시는 아직까지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은 부작용이 더 큰 시장이에요. K증시만의 주특기로 장사 잘 되면 물적 분할, 안 되면 유상증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순환 출자, 가족 경영, 일감 몰아주기, 또 거기다가 상속세 회피용으로다가 하여튼 수시로 틈만 나면은 횡배탈,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거 막으려면 자율성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한 금융위 자본시장국 박민우 국장님은 테슬라를 갖다 예로 들더라고요. 테슬라가 2004년도에 설립되고 2010년에 나스닥 상장했는데 그 뒤로 10년간 그러니까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분기 기준 수익을 낸 적이 없었다. 계속 적자였다. 그런데도 테슬라 시총이 그만큼 늘어나고 주가도 계속 올랐던 거는 CEO가 수시로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테슬라에 투자하면은 성장의 과실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게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기업이든지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마트 그 부회장님이 떠오르는데 그분도 사실 뭐 소통에 있어서만큼은 일론 머스크 저리 가라 격으로 소통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이마트 주가는 왜 이 모양이죠? 자 일단 우리 바로 내일 화요일장인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말 뉴욕 증시 상황은 별로 이제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지사고 대신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어린이날 연휴 쉬는 동안 한 가지 확실하게 반가운 소식은 환율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일단 FOMC에서 제롬 파월이 그래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어르고 달래줬다는 점에 한번 감동받아가지고 환율 쑥 내려갔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가 완전히 폭망한 거를 호재로 또 한번 환율이 쑥 내려갔는데 뭐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은 있었지만 하여간 4월 당시 1,400원 뚫렸다고 막 난리를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현재 1,35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용지표만 일단 보고 갈게요. 이번 주에도 뭐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나오는데 같은 4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그럼 고용이 망했으니까 CPI도 떨어지려나? 뭐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 고용지표, 뭐 경제지표 전체가 그런데 원래 계절적 약세 시기인 1, 2, 3월에 내리 고용은 서프라이즈를 찍었는데 이번 4월 고용의 경우는 또 갑자기 고용 쇼크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금리 인하 6월 시나리오가 다시 이제 기적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 이게 바로 미국 증시 상승은 물론이고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죠. 일단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 23만 8천 건 여기에 턱없이 모자란 17만 5천 건 나와가지고 앞자리가 2자도 아닌 1자로 바뀌었으니까 전시 효과가 컸고 거기다가 전달 3월에 31만 5천 건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고용 쇼크다 이렇게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막 은근 좋아하면서 호들갑을 떨기에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3.9%로 전달보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2%로 전달 0.4% 대비 역시 반토막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 고용지표랑 전날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사실 실적 자체는 좀 시덥잖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말 뉴욕 증시는 한 번 더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고용 둔화는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광범위했다. 특히 호텔 레저 이런 그 리오프닝 업종에서 고용이 급감을 한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 고용 기저 효과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BS는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늘어났던 정부 고용이 이번에 이제 둔화가 된 것을 두고 연방 정부의 지출 상한제 시행 등 하여간 미국 정부 부채 압박 때문인데 이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예산 증액 협상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정부 고용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JP 모간이 도출을 하는데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은 바이든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현상 유지 정도의 고용이 비농업 20만 건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거를 못 미쳤다는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의 효과를 이제 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를 한대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딱 이틀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도 금리 인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금리 동결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한 게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 고용 지표 망한 거 미리 다 보고 이런 말 한 거야. 만약에 이때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고용 지표 이렇게 폭망으로 나왔으면 완전히 이제 연준 의장 뭐 개망신 당할 뻔했는데 역시 연준 의장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라이브 해야 되는 날인데 제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가지고 저까지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지금 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관계로다가 오늘 라이브 대신 영상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이거나마 찍고 있어요. 라이브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대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이 다크함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까지 전달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날 연휴 동안 금투세 이슈는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고 반면에 K 밸류업 기대감은 한 걸음 뒤로 이제 물러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는 이제 절반은 주말이었는데 일단 강세로 마감했고 이제 남은 절반은 오늘 밤하고 내일 새벽 사이 미국 증시 월요일장에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MSCI 한국 지수를 일단 봐서는 주말 뉴욕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다는 거.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번 환율 급락에도 우리 K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 절반 정도만 이제 반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일단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강세는 고용 폭망하고 애플 효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결국 둘 다 이제 호재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애플 이번 실적은 뭐 이미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여튼 혁신의 상징인 애플이 최근에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랄까요? 내후 외환격으로다가 중국에서 아이폰 보이코트 당하고 미국 내에서는 애플카 프로젝트 망하고 AI 이 인공지능에서는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밀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까지 이제 처맞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애플은 초창기부터 IT 업계에서는 그 금기시 돼 왔던 폐쇄적 생태계를 노리고 영업을 해왔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아이폰의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안 사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격을 막 올려서 역시 비싸도 안 살 수가 없게 만든 이런 정책을 썼다고 미국 정부가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추가로 이제 미국 법무부가 애플은 본업인 개발보다는 주가 부양에만 돈을 썼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어요 주식시장에서. 아니 미국 정부가 직접 애플은 주가 부양에 진짜 진심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해가지고 1년 만에 최대 폭의 역성장을 했는데도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매입에다가 배당을 주당 50센트로 상향한 게 월가를 감동시켜 줬으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죠. 자, 그럼 이번 애플 사례를 우리 에코프로에 적용해 보면은 성장주가 역성장을 한 이런 실적에도 주가가 급등을 한 건 애플. 이게 바로 주주환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보고 그럼 에코프로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당장 그냥 눈속임격의 그런 냉면 분할 말고 진짜 주주환원의 어떤 노력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골프장 사업 진출하려고 차명으로 딱 매입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뭐 사대주의냐 왜 맨날 미국 기업만 칭찬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기업과 자본주의는 또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무섭지 뭐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미국 보잉사의 아픈 손가락인데 바로 그 737 맥스. 야 진짜 사고 엄청 많이 터졌죠. 그래서 각국 조사 결과 이제 보잉사 측의 결함이라고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가 아니라고 다 밝혀져가지고 뭐 한동안 시끄러웠고 거기다 보잉사는 이제 전 세계 항공사들로부터 소송 쳐맞고 주가도 이제 완전 개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설계 결함이냐 아니면 자동 항법 시스템 결함이냐 이게 이제 처음 밝혀지기 시작한 거는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였죠. 근데 미국에서 이게 이제 아직도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여기 이제 조사의 증언을 앞두고 있던 보잉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버린 채 발견됐는데 엊그제는 갑자기 또 이 보잉 내부 시스템 관리 담당하던 직원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병원에서 2주 만에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내부 고발자 중에 한 명인데 737 맥스 그 제조 당시에 결함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당시에 이제 잘렸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이 737 맥스의 결함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알리면서 자기도 이제 부당 해고라고 보잉사에 소송도 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MRSA라는 일명 슈퍼박테리아에 이 사람이 감염돼 가지고 이 슈퍼박테리아가 뭐 아시다시피 그 어떤 항생제도 뭐 치료제도 안 통하는 그야말로 엄청 센 박테리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걸로 이제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말 내내 미국 현지 SNS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거 과거 007이 그 요인 암살하던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진짜 이 슈퍼박테리아가 어디서 온 건지 밝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죠. 하여간 미국이든 어디든 진짜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요. 그 사람보다 무서운 게 돈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지금 막 또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 편 보셨으면 의리로다가 다른 한 편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